깊은 밤, 고요한 시간, 당신의 가장 편안한 쉼을 위해 잠결에 듣는 역사 라디오 세종 천년의 빛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위대한 왕의 이야기, 그 첫 페이지를 함께 넘겨보려 합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600여 년 전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가 막 기틀을 다져가던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397년 한양의 경복궁, 이곳에서 조선의 세 번째 왕 태종 이방원의 셋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훗날 우리가 세종대왕이라 부르게 될 아이, 그의 아명은 막동, 이름은 도였습니다. 왕자의 탄생은 큰 경사였지만 그 누구도 이 셋째 아들이 왕이 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태종은 두 번의 왕자의 난이라는 핍긴 내나는 싸움 끝에 권력을 쟁취한 철혈군주였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칼날 아래 수많은 공신과 외척이 쓰러져 갔고 왕권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한 반석 위에 올라서 있었죠. 그런 아버지 밑에는 이미 늠름한 세자 양녕대군이 있었습니다. 셋째 아들 충녕대군의 자리는 용상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어린 시절의 충녕은 유별난 아이였습니다. 칼싸움이나 활쏘기보다 방 안에 조용히 앉아 책 읽기를 즐겼고 사냥보다는 학자들과의 대화를 더 좋아했습니다. 잠시라도 손에서 책을 놓는 법이 없었고 그의 방은 늘 묵향으로 가득했습니다. 경전, 역사서, 시문집, 종류를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읽어 치웠습니다. 글자 하나하나를 곱씹으며 그 속에서 세상을 만났고 옛 성현들과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의 독서열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선 집념과도 같았습니다. 오죽했으면 아버지 태종이 아들의 건강을 걱정할 정도였을까요? 밤낮으로 책만 보니 몸이 상할까 두렵구나. 태종은 결국 충녕의 방에 있던 책들을 모두 치워버리라는 명을 내립니다. 갑작스레 평생의 벗을 잃은 충녕의 상심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얼마 후 태종은 충녕의 방을 살피다 뜻밖의 광경을 목격합니다. 병풍 뒤에 몸을 숨긴 충녕이 무언가를 골똘히 읽고 있는 것이었죠. 신하들이 책을 치우다 실수로 빠뜨린 낡은 책 한 권이었습니다. 아들의 손에 들린 책을 본 태종이 묻습니다. 그 책은 몇 번이나 읽었느냐? 충녕은 조용히 고개를 들어 답했습니다. 전하, 이미 100번은 넘게 읽었사옵니다. 한 번 읽기도 어려운 책을 100번 넘게 읽고도 처음 보는 책처럼 기쁘게 탐독하는 아들의 모습. 천하의 냉정한 태종도 그 순간만큼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들의 학문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엄청난 끈기를 확인한 것이죠. 태종은 이내 내 뜻대로 하라며 모든 책을 돌려주었고 이후로는 아들의 독서를 묵묵히 지켜보며 응원하게 됩니다. 자유분방하게 궁궐 밖을 넘나들던 형 양녕대군과는 달랐습니다. 불도의 심취에 세속을 멀리하려던 둘째 형 효령대군과도 달랐습니다. 충녕은 책 속에서 자신만의 세상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는 책을 통해 사람을 배우고 정치를 익혔으며 백성의 삶을 헤아리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그저 조용한 책벌레 왕자에 불과했지만 그 내면에서는 훗날 조선의 하늘을 환하게 밝힐 위대한 빛이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 책만 알던 왕자는 피로 세워진 왕실의 거친 풍파를 어떻게 헤쳐나가게 될까요? 그리고 강력한 아버지 태종은 이 셋째 아들에게서 과연 무엇을 보았던 걸까요? 아버지 태종의 그림자, 세상의 모든 소란을 뒤로한 채 글자 속에서 지혜를 구하던 아이 충녕대군이었죠. 오늘 이야기는 그 왕자의 세상 전체를 뒤덮고 있던 거대한 존재, 바로 아버지 태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왕자의 어깨 너머로 길게 드리워졌던 그 깊고
서늘한 그림자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태종 이방원, 그 이름 앞에는 늘 철혈군주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습니다. 자신의 형제들을 패고 왕위에 올랐던 왕자의 난, 자신을 왕으로 만드는데 공을 세웠던 처남들을 가차없이 숙청한 일, 왕권을 위협할 만한 세력은 그 누구든 용납하지 않았던 냉혹한 정치. 태종의 시대는 칼날이 부딪히는 서늘한 소리와 함께 시작되었고, 그 칼날 위에서 비로소 안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태종의 칼날은 역설적이게도 아들 충령에게는 가장 튼튼한 방패가 되어 주었습니다. 훗날 왕이 될지도 모를 아들의 앞길에 걸림돌이 될 만한 인물은 모두 아버지가 미리 제거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외척, 세력, 힘있는 공신 가문, 싹수가 보이는 위협은 모조리 잘라냈습니다. 훗날 세종이 왕위에 올라 마음껏 자신의 정치를 펼칠 수 있었던 것은 가장 힘들고 더러운 일을 아버지가 모두 자처해서 끝내놓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아들이 걸어갈 왕의 길에 놓인 돌부리를 태종은 자신의 손에 피를 묻혀가며 미리 치우고 있었던 셈입니다. 태종은 무서운 군주였지만 충령에게는 다정한 아버지이기도 했습니다. 아들이 밤새 책을 읽어 건강을 해칠까 염려했고, 학문에 대한 아들의 끝없는 열정을 대견하게 여겼습니다. 때로는 나라의 어려운 문제들을 스스럼 없이 의논하며 아들의 지혜를 시험하기도 했습니다. 피해 군주였던 아버지는 유독이 셋째 아들 앞에서만큼은 마음을 터놓고 나라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든든한 스승이 되곤 했습니다. 고요한 궁궐 안 책상에 앉은 충령의 눈에는 무엇이 보였을까요? 책 속의 성인군자들과 함께 칼을 휘두르는 아버지의 뒷모습도 함께 보았을 겁니다. 아버지의 그 서늘한 그림자 밑에서 충령은 책으로는 결코 배울 수 없는 것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권력의 냉혹함, 그리고 그 힘을 가져야만 지킬 수 있는 것들의 소중함을 온몸으로 깨닫고 있었을 겁니다. 평화로운 서재는 결코 평화로운 방법만으로는 지켜낼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태종의 그림자는 충령을 지키는 울타리였고, 동시에 평생을 벗어날 수 없는 거대한 굴레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태종의 눈은 점점 더 자유분방한 세자 양령이 아닌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셋째 충령에게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왕의 자리는 하늘이 내리는 것일까요? 아니면 사람이 만드는 것일까요? 그 거대한 질문의 답이 곧 조선의 역사를 뒤바꾸게 됩니다. 형님의 눈물 용상에 오르다. 우리는 태종의 서늘한 그림자 아래서 조용히 세상을 배우던 셋째 아들 충령을 보았습니다. 이제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는 바로 그에게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길 앞에는 조선의 첫째 아들, 국본이라 불리던 세자 양령이라는 큰 산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왕의 첫째 아들로 태어난 양령대군은 그 누구보다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총명했고 대범했지만 그의 영혼은 답답한 궁궐보다는 드넓은 사냥터를, 딱딱한 경전 공부보다는 사랑하는 여인과의 미러를 더 갈망했습니다. 세자로서 지켜야 할 엄격한 법도와 끝없는 학문 수련은 그에게 맞지 않는 옷처럼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의 잦은 일탈과 기행은 조정의 근심거리였고 아버지 태종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궁궐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어쩌면 양령은 왕의 굴레가 자신에게 맞지 않음을 일찌감치 깨닫고 일부러 미치광이 행세를 하며 그 운명에서 벗어나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혹은 책 속에 파묻혀 지내면서도 나라실에 비범한 재능을 보이는 동생 충령의 빛을 먼저 알아보고
스스로 길을 비켜주려 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태종이 만들어 놓은 거대한 각본 위에서 양령은 조금씩 왕의 자리에서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1418년 태종은 결단을 내립니다. 모든 신하를 불러 모은 자리에서 세자 양령의 폐위를 선언한 것입니다. 왕의 자리는 둘째인 효령대군에게도 셋째인 충녕대군에게도 향했습니다. 불심이 깊었던 효령은 스스로 물러났고 마침내 운명은 충녕의 앞에 멈춰 섰습니다. 충녕은 차마 형님의 자리를 받을 수 없다며 문물로 거절하고 또 거절했습니다. 이는 권력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운명의 무게와 형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인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역할 수 없는 왕명 앞에서 그는 결국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양령은 눈물과 함께 궁을 떠나 자유를 얻었고 충령은 눈물을 삼키며 그가 벗어던진 용포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2달 뒤 태종은 기다렸다는 듯 왕의 자리마저 충령에게 물려주고 상황으로 물러납니다. 22살의 청년 국왕 세종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한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태종은 옥새는 넘겨주었으되 군권을 상징하는 병권은 여전히 자신의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22살 청년의 어깨 위로 한나라의 운명과 형님의 눈물과 아버지의 기대가 한꺼번에 내려앉았습니다. 왕이 되었지만 여전히 아버지의 거대한 그림자 아래 놓인 젊은 왕. 이제 왕의 옷을 입은 세종은 자신만의 정치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 첫걸음은 바로 그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줄 왕의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왕의 사람들, 집현전의 불을 밝히다. 왕의 옷을 입은 젊은 군주 세종. 그의 첫걸음은 자신과 함께 꿈을 꿀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그 위대한 여정의 중심에는 집현전, 즉 현자를 모은 정각이라는 세 글자가 있었습니다. 집현전은 이전부터 있던 기구였지만 세종은 이곳에 완전히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었습니다. 그저 낡은 책이나 보관하는 장소가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설계하는 뜨거운 심장으로 만든 것입니다. 세종은 나이와 신분을 가리지 않고 오직 재능과 학문에 대한 열정만을 보고 젊은 학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파격적인 대우와 전폭적인 신뢰를 보내주었죠. 왕과 집현전 학자들의 관계는 군신 관계라기보다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는 동료에 가까웠습니다. 세종은 그들에게 어려운 과제를 내주는 스승이었고 때로는 그들의 지식에 감탄하며 배우는 학생이었습니다. 경복궁 경회로 서쪽에 자리한 집현전의 등불은 밤늦도록 꺼지는 법이 없었습니다. 왕이 직접 내린 수많은 연구 과제들, 예를 들어 중국과 우리나라의 역사와 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를 찾는 일 같은 것들로 학자들의 밤은 늘 짧았습니다. 세종은 공부에 지친 학자들에게 특별 휴가, 즉 사과 독서를 내려주며 재충전의 시간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쉬라는 의미가 아니라 학문이란 관직에 업무 틈틈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시간을 쏟아 깊이 파고들어야 할 가치 있는 일이라는 왕의 철학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깊은 밤 순찰을 돌던 세종은 등불이 켜진 집현전으로 발걸음을 했습니다. 그곳에는 한 젊은 학자가 책상에 엎드린 채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고된 연구에 지쳐 깜빡 잠이 든 것이지요. 신하가 그를 깨우려 하자 세종은 조용히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입고 있던 용포, 즉 왕의 옷을 조용히 벗어 잠든 학자의 어깨 위에 덮어주었습니다. 왕의 체온이 남아있는 옷을 덮어주며 차가운 새벽 냉기로부터 신하를 지켜준 것입니다. 이 일화는 세종이 자신의 사람들을
얼마나 아끼고 존중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지편전에 밝혀진 등불은 단순히 어둠을 밝히는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낡은 관습을 걷어내고 백성의 삶을 더 가까이에서 비추려는 새로운 시대의 빛이었습니다. 훈민정음 창제, 농업 기술의 발전, 법과 제도의 정비 등 세종시대의 모든 위대한 업적은 바로 이곳 지편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지편전이라는 단단한 뿌리 위에서 세종의 시대는 본격적으로 그 꽃을 피울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 첫 번째 꽃은 바로 백성을 위한 시간과 하늘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백성을 위한 하늘을 열다. 백성을 위한 시간과 하늘. 그것은 단순히 해와 달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것을 넘어 백성의 삶에 구체적인 질서를 부여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중국의 달력을 빌려 쓰고 있었기에 조선의 하늘과는 미세한 오차가 생겨 농사 시기를 놓치기 일쑤였습니다. 세종은 우리만의 하늘을 열고 우리만의 시간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백성들이 땀 흘려 지은 농사가 하늘의 부정확한 예측 때문에 망가지는 일을 막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위대한 꿈을 현실로 만들어 줄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장영실. 그는 동래연의 관노, 즉 가장 낮은 노비 신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신분의 벽을 뛰어넘어 오직 그의 손재주와 비범한 과학적 재능만을 보았습니다. 왕은 파격적으로 그를 궁으로 불러들여 면천시켜주고 벼슬을 내렸습니다. 귀족들의 거센 반대가 있었지만 세종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백성을 위한 일에 신분의 높고 낮음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왕의 신념이었습니다. 세종의 믿음 아래 장영실의 천재성은 마음껏 꽃을 피웠습니다. 가장 먼저 탄생한 것이 바로 자동 물시계, 자경로입니다. 항아리에 물이 떨어져 수위를 높이면 구슬이 굴러 인형의 팔을 움직여 정해진 시간마다 진과 북을 울리는 놀라운 자동 시보 장치였죠. 자경로의 종소리는 온 도성에 울려 퍼지며 비로소 조선의 백성들에게 통일된 시간을 선물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왕의 시간을 함께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어 장영실은 해시계 앙부일고를 만들어냅니다. 가마솥이 하늘을 보고 있는 듯한 독특한 모양의 이 해시계는 단순히 시간을 알려주는 것을 넘어 계절의 변화를 나타내는 24절기까지 정확하게 표시했습니다. 세종은 이 앙부일구를 해정교와 종묘 앞, 즉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길거리에 설치했습니다. 그를 모르는 백성도 그림으로 시간을 알 수 있도록 12지신 동물을 그려 넣는 세심함도 잊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시간을 궁궐에 가두지 않고 백성의 발치 아래로 가져온 것입니다. 이 모든 발명은 한 가지 목표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백성의 삶을 더 윤택하고 안정적으로 만드는 것. 하늘의 뜻이라 여겨졌던 시간의 흐름을 이제는 모든 백성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시간의 질서를 바로 세운 세종의 눈은 이제 더 예측하기 어려운 하늘의 변덕, 바로 땅을 적시는 비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땅을 재고 비를 헤아리니 땅을 적시는 비, 그것은 농부에게 생명의 젖줄이기도 했지만 때로는 모든 것을 앗아가는 무서운 재앙이기도 했습니다. 가뭄이 들어 논바닥이 쩍쩍 갈라져도 장마가 져서 애써 지은 곡식이 물에 잠겨도 당시의 백성들은 똑같이 무거운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관리가 눈대중으로 정하는 세금은 불공평했고 백성의 고통은 해마다 반복되었습니다. 세종은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늘의 변덕에 따른 백성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을까? 그 고민의 끝에서
1441년 세계 최초의 표준 강우량 측정기 치구기가 탄생합니다. 규격화된 쇠로 만든 원통과 받침대. 아주 단순한 구조였지만 그 안에는 나라의 모든 지역에 내리는 비를 똑같은 기준으로 재겠다는 혁신적인 생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종은 치구기를 전국의 모든 군현에 설치하고 비가 내릴 때마다 깊이를 재어 중앙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세계 최초의 전국적 기상 관측망이었습니다. 이제 왕은 궁궐에 앉아서도 나라 끝 지역의 강수량까지 정확한 수치로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치구기로 모인 객관적인 자료는 곧 조선의 세금 제도를 뒤흔드는 거대한 개혁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바로 공법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세법은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땅을 6등급으로 나누고 전분 6등법, 그 해의 풍년과 흉년 정도에 따라 9등급으로 나누어 연분 9등법, 세금을 달리 매기는 방식이었습니다. 풍년에는 그에 맞게, 흉년에는 그 고통을 헤아려 세금을 대폭 깎아주는 지극히 합리적이고 공평한 제도였죠.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법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세종은 법을 시행하기까지 무려 17년 동안 17만 명이 넘는 관리와 백성들에게 찬성과 반대 의견을 묻는 역사상 유례없는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설득하고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 가장 공정한 법을 만들고 싶었던 왕의 의지였습니다. 결국 세종은 과학으로 하늘의 뜻을 헤아리고 소통으로 백성의 마음을 얻어 나라의 살림을 바로 세운 것입니다. 막연한 감이나 관습이 아닌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한 합리적인 행정. 이것이 세종이 꿈꾼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나라의 경제적 안정을 꾀한 세종의 관심은 이제 백성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나라의 품격을 높이는 음악으로 향합니다. 나라의 소리를 바로잡다 박연. 이렇게 나라의 경제적 안정을 꾀한 세종의 관심은 이제 백성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나라의 품격을 높이는 음악으로 향합니다. 세종에게 음악은 단순한 유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이치를 땅에 실현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을 조화롭게 만드는 통치의 근본이었습니다. 예와 악이 바로 서야 나라도 바로 선다고 믿었던 것이죠. 당시 조선의 궁중 음악, 즉 악은 기준이 되는 음률이 무너져 혼란스러운 상태였습니다. 악기마다 소리가 제각각이었고 제사에 쓰이는 음악조차 조화롭지 못했습니다. 세종은 이 어지러운 소리를 바로잡아 나라의 기틀을 상징하는 바르고 장엄한 소리를 되찾고 싶었습니다. 이 위대한 프로젝트를 위해 왕의 귀와 마음을 사로잡은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고집스러울 정도로 완벽한 음감을 지닌 천재 음악가 박연이었습니다. 하나하나의 정확성을 따지는 깐깐한 왕과 미세한 음의 차이도 용납하지 못하는 완벽주의자 신하. 두 사람은 마치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리는 한 몸과도 같았습니다. 박연은 정확한 기준음인 황종을 찾아내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악기들을 제작했습니다. 한 번은 새로 만든 돌 경쇠, 즉 편경의 완성을 축하하는 연회가 열렸습니다. 모두가 완벽한 소리에 감탄하고 있을 때 박연만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습니다. 전하, 경 하나가 소리가 높사옵니다. 아무도 그 차이를 느끼지 못했지만 왕의 허락하에 확인해 보니 과연 박연의 말대로 한 음이 미세하게 높았습니다. 돌을 갈아내어 음을 맞추자 비로소 완벽한 화음이 궁궐을 가득 채웠습니다. 음악을 바로 세우는 작업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세종은 음의 높낮이뿐만 아니라
길이까지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는 새로운 악보, 정간보를 창안합니다. 우물 정자 모양의 칸에 음의 길이를 표시하는 이 독창적인 악보는 우리 음악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위대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이는 동양 최초의 유령 악보, 즉 박자를 표기한 악보로 기록됩니다. 세종은 흐트러진 소리를 모아 나라의 조화를 이루었고 사라질 뻔한 우리 가락에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과학과 경제를 바로 세운 왕은 예술을 통해 나라의 품격을 한 단계 끌어올린 것입니다. 이렇게 나라의 안과 밖으로 기틀을 다진 세종의 시선은 이제 백성들이 발딛고 사는 땅 그 자체를 온전히 지켜내는 일로 향했습니다. 바로 우리 강역을 넓히고 국경을 안정시키는 일이었습니다. 북방의 바람을 잠재우다 사군육진, 나라의 안과 밖으로 기틀을 다진 세종의 시선은 이제 백성들이 발딛고 사는 땅 그 자체를 온전히 지켜내는 일로 향했습니다. 학문과 예술을 사랑한 왕이었지만 그는 나라의 근본이 튼튼한 국방력에 있음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당시 조선은 남쪽에서는 왜구의 노략질에 북쪽에서는 여진족의 침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세종은 먼저 남쪽 바다를 어지럽히는 왜구 문제부터 손을 댔습니다. 왕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는 대마도에 근거지를 둔 왜구의 소굴을 뿌리 뽑기 위해 대규모 원정을 단행합니다. 이종무 장군이 이끈 이 대마도 정벌로 남쪽 바다는 오랫동안 평온을 되찾았고 조선은 더 이상 얕볼 수 없는 나라임을 만방에 과시했습니다. 이는 가축위한 젊은 왕의 결단력과 기계를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북방이었습니다. 압록강과 두만강 일대는 여진족이 수시로 국경을 넘어와 약탈을 일삼는 무법지대나 다름없었습니다. 세종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압록강과 두만강을 국경으로 삼아 우리 민족이 살아갈 영원한 터전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막중한 임무를 위해 세종이 선택한 인물은 바로 북방의 호랑이라 불린 명장 김종서였습니다. 김종서는 거침없이 북으로 나아가 여진족을 몰아내고 압록강 유역의 사군을, 두만강 유역의 육진을 설치하여 국방의 요새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군사력만으로는 땅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남쪽 지방의 백성들을 북방으로 이주시키는 3인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했습니다. 비록 고향을 떠나야 했던 백성들의 눈물과 희생은 있었지만 이들이 낯선 땅에 뿌리 내리고 밭을 일구기 시작하면서 황무지였던 북방은 마침내 우리 백성이 사는 우리 땅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한반도의 국경선이 마침내 완성되었습니다. 이는 책만 읽던 연약한 왕자가 아니라 나라의 영토를 개척하고 백성의 안전을 책임지는 강인한 군주의 모습이었습니다. 나라의 경계가 안정되고 곳간이 채워지고 음악이 바로 서자 세종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던 필생의 과업이 조용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의 모든 백성이 자신의 목소리를 가질 수 있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28글자 비밀의 시작. 나라의 경계가 안정되고 곳간이 채워지고 음악이 바로 서자 세종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던 필생의 과업이 조용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의 모든 백성이 자신의 목소리를 가질 수 있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글로 호소할 수 없고 나라의 법을 몰라 죄를 짓는 백성들의 서름을 끝내겠다는
왕의 간절한 소망이었죠. 당시 글은 곧 권력이었습니다. 양반 사대부들은 어려운 한자를 독점하며 지식과 권력을 지켰고, 대다수 백성은 말은 하되 글은 읽지 못하는 가망눈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세종은 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 즉 애민정신은 그를 잠 못 들게 했습니다. 내일을 어여삐 여겨 새로 28 글자를 만드노니, 훗날 반포문에 쓰인 이 구절처럼 모든 것은 백성을 가엾고 딱하게 여기는 마음에서 출발했습니다. 결국 세종은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도 위험한 결심을 내립니다. 바로 우리 백성을 위한 우리 고유의 새 글자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계획은 철저한 비밀에 붙여졌습니다. 글자의 독점을 통해 기득권을 유지하던 사대부들의 거센 반발이 불보듯 뻔했고, 중화를 섬기는 것이 강연했던 시대에 우리만의 글자를 만드는 것은 외교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종이 꿈꾼 글자는 어려워서는 안 됐습니다. 배우기 쉬워 총명한 사람은 반나절 만에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열흘이면 깨우칠 수 있는 글자여야 했습니다. 말소리 나는 그대로 적을 수 있고 세상의 어떤 소리라도 표현할 수 있는 글자. 하늘과 땅과 사람의 모양을 본뜨고 우리말의 소리가 나는 원리를 그대로 담아내는 것. 그것이 비밀 프로젝트의 핵심이었습니다. 왕은 자신의 눈 건강이 점점 나빠지는 것도 잊은 채 밤늦도록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왕세자 훗날의 문종과 수양대군 같은 아들들, 그리고 정의공주 등 몇몇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모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집현전의 수많은 학자들도 눈치채지 못하게 왕의 가장 깊은 서재에서는 조선의 운명을 바꿀 28개의 빛이 조용히 그러나 위대하게 빚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비밀의 문을 열고 인류 역사상 가장 과학적인 글자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 경이로운 창제의 과정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모든 소리를 담고자 하노라. 비밀의 문 안에서 세종이 마주한 가장 큰 질문은 어떻게 하면 가장 배우기 쉬우면서도 모든 소리를 담을 수 있는 글자를 만들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해 세종은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곳, 바로 우리 자신의 몸과 소리,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의 이치에 주목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 즉 글자를 만든 원리입니다. 새로운 글자의 자음은 놀랍게도 소리를 낼 때에 우리 입 안, 즉 발음 기관의 모양을 그대로 본떠 만들어졌습니다.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에서, 기역을 혀끝이 위신몸에 닿는 모양에서, 니은을 입술의 모양에서, 니음을 이의 모양에서 시옷을, 그리고 목구멍의 둥근 모양에서 이응을 만들었습니다. 이 5글자를 기본으로 여기에 획을 하나씩 더할 때마다 소리가 더 거세지는 가획의 원리를 적용해 나머지 자음들을 체계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자음이 인체의 신비를 담았다면 모음에는 동양 철학의 우주관이 담겼습니다. 둥근 하늘을 상징하는 점 아래와 평평한 땅을 상징하는 의, 그리고 그 사이에 바로 선 사람을 상징하는 이 3가지, 즉 천지인 사상을 기본으로 삼았죠. 그리고 이 3가지 기본 모음을 서로 결합하여 아, 어, 오, 우 등 모든 모음을 만들어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에 세상의 이치와 조화를 담아낸 것입니다. 수년간의 고독한 연구 끝에 마침내 28개의 글자가 완성되었습니다. 1443년 겨울 세종은 이 글자들을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의 훈민정음이라 이름 붙이고
드디어 세상에 그 존재를 드러냈습니다. 왕의 가장 가까이에서 학문을 논하던 집현전 학사들조차 밤하게 몰랐던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느꼈을 충격과 경이로움 그리고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소리를 눈에 보이는 기호로 완벽하게 옮겨놓은 과학성, 천지인의 조화를 담은 철학성,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백성을 위해 바친 애민 정신. 훈민정음은 이 모든 것이 담긴 위대한 결정체였습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탄생을 모두가 환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왕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한 일부 신하들은 훈민정음 창제를 조선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한 일이라 여기며 거세게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신하들의 반대를 넘어서 하지만 이 위대한 탄생을 모두가 환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훈민정음의 창제 소식이 알려지자 조정은 곧 거대한 폭풍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의 가장 선두에 선 인물은 놀랍게도 왕이 가장 아끼던 집현전의 수장격인 부제학 최만리였습니다. 최만리를 비롯한 일부 신하들은 훈민정음 창제를 반대하는 장문의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글자를 만드는 것은 중국을 섬기는 예를 버리고 스스로 오랑캐가 되려는 것과 같으며 어려운 한자 공부를 통해 성리학의 깊은 이치를 깨달아야 하는데 쉬운 글자는 학문의 근본을 어지럽히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글자를 언문, 즉 상스러운 글이라 폄하하며 왕의 뜻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입니다. 그들의 반대 깊은 곳에는 지식의 독점을 통해 유지해 온 양반 사대부 계급의 기득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백성은 그저 다스림의 대상일 뿐 그를 깨우쳐 똑똑해지면 다스리기 어려워진다는 생각이 사회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백성을 위한 왕의 깊은 뜻을 그들은 계급의 논리로 재단하려 했습니다. 신하들의 상소를 받아 든 세종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평생의 염원이 담긴 글자를, 그것도 자신이 가장 믿었던 학자들이 오랑캐의 일이라 폄하하는 것에 대한 깊은 실망과 배신감 때문이었습니다. 세종은 최만리를 불러들여 직접 꾸짖었습니다. 너희들이 설총이 만든 이두는 훌륭하다 하면서 임금이 백성을 위해 만든 글자는 잘못되었다 하니 어찌된 일이냐. 너희가 말하는 학문이란 것이 고작 이런 것이 어떠냐. 세종에게 글자란 지배의 도구가 아니라 소통의 달이었습니다. 백성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삶을 보듬기 위한 최소한의 길이었습니다. 왕의 확고한 의지 앞에서 훈민정음의 앞길을 막으려던 신하들의 거센 반발은 마침내 잦아들었습니다. 세종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고 자신의 길을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이 새로운 글자가 얼마나 위대하고 쓸모 있는지를 직접 증명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세종은 갓 태어난 28 글자를 통해 조선 건국의 정당성과 이 땅의 역사를 노래하는 장엄한 서사시를 짓기 시작합니다. 용이 날아오르다, 용비어천가. 이제 남은 과제는 이 새로운 글자가 얼마나 위대하고 쓸모 있는지를 직접 증명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세종은 갓 태어난 28 글자를 통해 조선 건국의 정당성과 이 땅의 역사를 노래하는 장엄한 서사시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 이름은 바로 용비어천가, 즉 하늘을 나는 용의 노래였습니다. 용비어천가는 세종의 6 선조가 나라를 세우기까지의 위대한 업적을 칭송하는 노래였습니다. 조선 건국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늘의 뜻, 즉 천명이었음을 만천하에 선포하는 정치적인 메시지였죠. 동시에
언문이라 폄하당했던 새 글자로도 이토록 장엄하고 깊이 있는 내용을 담을 수 있음을 증명하려는 세종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훈민정음으로 쓰인 최초의 작품이자 새 글자의 운명을 건 시험대였던 셈입니다. 총 125장으로 이루어진 노래의 제두장에는 훈민정음의 가치를 상징하는 유명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불이 깊은 남매 아닌 밀, 곧 좋고 여름 하나니, 미 깊은 물은 레아니 그칠, 내이 이러 발에 가나니. 이는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하므로 꽃이 좋고 열매도 많으니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도 그치지 아니하므로 내가 되어 바다에 이르나니 라는 뜻입니다. 튼튼한 뿌리를 내린 조선 왕조가 영원히 번성할 것이라는 의미이자 백성들 사이에 깊이 뿌리내릴 새 글자에 대한 왕의 염원이기도 했습니다. 세종은 이 책을 먼저 우리 글자인 훈민정음으로 짓고 그 뒤에 한문으로 해설을 붙이는 방식으로 편찬했습니다. 이는 우리 글자의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한문을 아는 이들이 새 글자를 쉽게 익히도록 돕는 효과적인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이후 세종은 석가모니의 일대기를 담은 석보상절, 부처를 찬미하는 노래인 어린 청강지곡 등을 연이어 펴내며 새 글자의 쓰임을 점점 더 넓혀갔습니다. 왕이 만든 글자는 그렇게 백성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 되어 서서히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위대한 업적의 뒤편에서는 평생을 쉼 없이 달려온 위대한 왕의 몸이 서서히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꺼져가는 촛불처럼 그의 건강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꺼져가는 빛, 멈추지 않은 왕. 왕이 만든 글자는 그렇게 백성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 되어 서서히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위대한 업적의 뒤편에서는 평생을 쉼 없이 달려온 위대한 왕의 몸이 서서히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꺼져가는 촛불처럼 그의 건강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죠. 그 그림자의 이름은 병마, 즉 병의 마귀였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그를 괴롭혔던 당뇨병, 즉 소갈증은 말년에 이르러 점점 더 심해졌고 극심한 갈증과 피로를 몰고 왔습니다. 무엇보다 평생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던 왕에게 두 눈의 시력을 서서히 앗아가는 안질은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져 글을 읽을 수 없게 된 왕.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아도 신하들에게 책을 읽게 하고 밤늦도록 국정을 논했습니다. 왕의 몸은 쇠약해졌지만 백성을 향한 그의 마음과 나라를 위한 열정은 조금도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이 고독하고 힘겨운 싸움 곁에는 평생의 동반자였던 소원왕후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남편의 아버지인 태종에게 죽임을 당하는 비극을 겪고도 묵묵히 왕의 곁을 지켰던 그녀는 병든 남편의 가장 큰 위로이자 버팀목이었습니다. 세종 또한 그런 왕비를 지극히 아꼈으니 두 사람은 위대한 군주와 국무이기 이전에 서로의 아픔을 보듬는 애틋한 동반자였습니다.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한 세종은 마지막 힘을 다해 나라의 미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맏아들이자 세자였던 문종이 있었습니다. 세종은 아들에게 정무를 맡기는 섭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권력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왕이 신하를 어떻게 대하고 백성을 어떻게 살피며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야 하는지를 직접 가르치는 마지막 가르침이었습니다. 아버지 태종이 서늘한 그림자 속에서 자신을 지켜보았다면 세종은 따뜻한 빛을 비춰주며 아들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것만큼이나
그 업적을 지켜나갈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자신의 몸은 꺼져가고 있었지만 그는 아들의 손에 새로운 촛불을 쥐어주며 조선의 빛이 꺼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왕으로서의 모든 소임을 다한 세종. 그렇다면 왕의 무거운 옷을 벗은 한 사람의 인간 이도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왕의 옷을 벗은 인간 세종. 이렇게 왕으로서의 모든 소임을 다한 세종. 그렇다면 왕의 무거운 옷을 벗은 한 사람의 인간 이도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는 근엄한 성군의 이미지와는 조금 다른 의외의 모습을 많이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어린아이 같았고 때로는 불같은 성미를 보이기도 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군주였죠. 우선 세종은 소문난 고기 마니아였습니다. 어찌나 고기를 좋아했던지 부모님의 상중이라 고기를 먹을 수 없게 되자 상심하여 건강이 나빠질 정도였습니다. 아들이 걱정된 아버지 태종이 고기가 없으면 하루도 못 사는 아이니 굳이 막지 말라며 특별히 허락했을 정도니 그의 고기 사랑이 얼마나 유별났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군이기 이전에 맛있는 음식을 사랑했던 평범한 미식가였던 셈입니다. 또한 늘 인자하게만 보이는 세종이지만 실제로는 꽤나 다혈질의 고집 센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특히 학문과 국정에 있어서는 한치의 허술함도 용납하지 않는 완벽주의자였죠. 신하들이 나태하거나 잘못을 저지르면 가차없이 질책했고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넌 날 며칠이고 신하들과 논쟁을 벌이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위대한 업적들은 그저 온화함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처럼 무서운 집중력과 타협 없는 열정 속에서 탄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다른 사람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는 그를 몰라 억울함을 겪는 백성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여겼고 가뭄에 굶주리는 농부의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심지어 관청에 소속된 여자 노비에게 100일의 출산 휴가를 주고 그 남편에게도 한 달의 휴가를 주도록 명했습니다. 사회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이들의 고통까지 세심하게 살핀 시대를 앞서간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고기를 좋아하고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는 평범한 인간. 그러나 그 누구보다 백성의 아픔에 깊이 공감했던 비범한 왕. 이 상반된 모습들이 함께 어우러져 세종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완성된 것입니다. 이제 그의 삶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며 600년이라는 시간을 넘어 오늘날 우리 곁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는 그의 위대한 유산은 무엇인지 되새겨볼 시간입니다. 천년의 빛, 우리 곁의 세종. 이제 그의 삶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며 600년이라는 시간을 넘어 오늘날 우리 곁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는 그의 위대한 유산은 무엇인지 되새겨볼 시간입니다. 1450년 봄, 조선의 가장 위대한 해였던 세종은 54세의 나이로 긴 여정을 마감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한 사람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갔지만 그가 남긴 정신과 유산은 시간의 강을 건너 오늘 우리 곁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의 가장 위대한 유산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쓰고 있는 글자 한글입니다. 한글은 단순히 문자를 넘어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자 문화의 그릇입니다. 덕분에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문맹률을 자랑하게 되었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며 풍요로운 문화를 꽃피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사랑하는 노래의 가사를 읊조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세종의 숨결을 느끼고 있습니다. 세종이 남긴 것은 글자만이 아닙니다. 그는 과학이라는 빛으로 세상을 보려 했습니다. 하늘의 뜻에만 의지하지 않고 추구기로 비를 재고 공법으로 세금을 개혁했던 그의 정신, 막연한 관념이 아닌 실질적인 데이터로 백성의 삶을 개선하려 했던 그 실용주의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뿌리에는 애민, 즉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왕의 권위는 백성을 섬기는 데서 나온다고 믿었던 그의 철학은 시대를 초월한 리더십의 본보기입니다. 한 사람의 위대한 꿈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세종은 자신의 삶 전체로 보여주었습니다. 세종은 우리 역사 속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의 사람들을 바라본 왕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역사책 속에 잠들어 있지만 그가 만든 글자와 그가 남긴 마음은 우리 삶 곳곳에 스며들어 천년의 빛이 되어 우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종 천년의 빛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가 남긴 따뜻한 빛 안에서 모두 편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